반갑습니다. 인자원장 황영인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영어 공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이제 효과적인 어떤 학습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이전에 왜 공부를 하느냐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하는 과제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어떤 주제보다는 좀 더 이제 동기부여에 가까운 어떤 속성의 그런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번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이 해결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다들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 글을 많이 본다. 문법 이론 수업을 막 듣고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이런 것도 일단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그 떠오르는 어떤 이 공부 방식들을 정말 두서없이 그냥 오늘은 일단 이거 문제집 풀어야지. 오늘은 뭐 숙제가 있으니까 뭐 단어 시험이 있으니까 단어 외워야지. 그 어떤 명확한 체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임기응변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물론 이제 역량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왕이면은 크게 봤을 때 내가 일단 이 단계를 하나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은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언어의 어떤 특성과 어떤 그 영어의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하고 우리말, 한국어는 잘 아시다시피 어순이 굉장히 다르죠. 차이가 크게 나는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먼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 영어라는 언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용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를 체득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언어만을 태어나서 쭉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운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겪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기회를 누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한국어를 써왔고 가장 익숙한 언어가 한국어이고 영어는 그냥 완전히 외국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언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를 먼저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영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DNA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문법이거든요. 영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을 통해서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함으로써 이게 처음 보는 어떤 낯선 문장을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접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하자면은 학습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계획이 같이 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으로 내가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과정을 만드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내가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 언제까지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런 어떤 시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시간 계획에 맞는 학습 과정을 밟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먼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영어와 우리말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요. 이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를 함으로써 영어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문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원어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말을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 이 문장을
우리말에 맞는 그 어떤 어순으로 변형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반드시 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하게 되는, 그때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지식 영역이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학습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이 한 번씩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어법은 어차피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문, 지문 이렇게 딸딸 통함기 하니까 점수가 그래도 뭐 잘 나오던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말은 물론 반은 맞는 말이죠. 예,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지문을 통함기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결과가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사실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그리고 이제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출제되는 한 문제 어법 문제도 3점짜리가 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2점짜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까짓 거 어법 문제, 어차피 영어 절대평가고 90점만 넘기면 1등급인데, 뭐 어법 문제까지가 한 문제 버리지 뭐, 예, 이렇게 어법에 대해서 이건 좀 피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법 그 자체의 어떤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과 영어 문장의 어떤 차이점을 분간을 해내고, 그 차이점을 내가 다루기 쉬운 어떤 구조로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이 어법이 독해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지문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정답이 잘 안 보이게 막 꼼꼼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니까 쉬운 문장, 알기 쉬운,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에 그 문제의 정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특수한 어떤 용법이 사용이 되어 있고, 예, 뭔가 생략과 도치가 있고 막 관용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딱 하기가 힘든 그런 문장 속에 핵심적인 어떤 단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법적인 어떤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법을 포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독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장을 포기하고 정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자, 이거 나는 뭐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대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수능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인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장 가서도, 또는 뭐 학교에서의 어떤 내신 시험, 중요한 시험에서도 내가 이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감각에 대한 지나친 이 어떤 자만심이 아닌가. 예, 사실 그 감각을 이제 언급을 하는 친구들도 아마 스스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 감각이 항상 똑같진 않다는 거. 예,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해도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예, 근데 또 뭐 별 느낌 없었는데, 예,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이 감각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런 걸 믿고 중요한 시험에 나의 어떤 운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 시험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이 문법이라는 게 나의 어떤 이 시험에서의 역량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꼭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문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이, 예,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 영어를 막 처음 이제 막 공부를 하는,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문법 이론이 내가 이제 갖추어지면은 그것들을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짧은 문장을 해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흔히 뭐 구문 독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문 독해를 할 때 그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대시, 슬래시 이렇게 끄어가지고 주부, 서술부 분리하는 것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거 분리하는 것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끊어서 이 부분 따로 해석, 이 부분 따로 해석, 이 부분 따로 해석해서 이거를 나중에 다 합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먹는다 밥을,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 의도구나 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직독직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영어를 해석할 때 대부분의 학습자가, 예, 제일 먼저 이제 구사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해석 방식이 맞아요. 예, 비록 이제 완성되는 문장 자체가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어떤 어순과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말 자체가 나는 먹는다 밥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뭔가 이 기이한 문장 구조로 마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그 목적성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직독직해 방식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수능 영어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지문 하나가 마침표 딱 3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문에 마침표가 3개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지문 전체가 3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도대체 몇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명료하게, 명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 각각의 어떤 그 파트의 그 부품들의 유기적인 의미의 상관관계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요지가 뭔지를 알아볼 수 없는, 예,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직독직해 방식으로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찾아와요.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이미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는 내가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겠는데 라는 느낌을, 예, 수험생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의역이라고 하죠. 예, 흔히 뭐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의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을 풀다가 내가 나름대로 이 지문을 해석을 해보고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채점을 해봤는데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그 해석을 보시면은 내가 해석했던 문장과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제일 먼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해석은 그야말로 직역이죠. 이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옮겨서 직독직해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은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만들어진 글처럼, 마치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어딘가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그런 지문처럼 완벽하게 관용적인 표현까지 정말로 우리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학습자는 그런 어떤 완결성을 지향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단순히 이 직독직해에 이 문장이 끊겨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듣더라도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를 지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도 뭐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길어지게 되면은 열심히 대시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문장, 주어 이만큼 끊고, 전치사구 분리하고, 동사 체크하고, 뒤에 목적어 있네. 그 다음에 뒤에 부사절 나오네. 부사절 안에 또 주어 동사 찾고, 또 부사구 찾고. 자, 근데 그렇게 문장을 다 끊어놓고 나서 다 따로따로 그 무슨 뜻인지를 내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예, 이 각각의 부품들을 합쳐가지고 유기적인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장벽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어떤 능력이 필요해지냐면은 국어적인 역량이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문법적인 부분, 이건 완전히 이제 기술의 영역이죠. 정해져 있는 어떤 이론들이 있고요.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식들이 이미 존재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시키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 프레임대로 이제 반복을 하기만 하면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반드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어떤 직독직해 구문독해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현지화 과정, 로컬라이징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게 점점 기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고의 영역이 되고 영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점점 국어처럼 변해간다는 거를 학습자가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지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의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어떤 이 문제를 푸는 독해를 하는 최종적인 역량을 완성을 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바꾸어 말하기입니다. 흔히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에선 A라고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선 B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선 그걸 다시 C라고 설명하고 마지막 문장에선 D라고 설명하겠죠. 근데 사실 이 A, B, C, D가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일종의 이제 지칭 추론과 비슷합니다. 근데 지칭 추론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의 어떤 뭐 사물이냐 사람이냐의 특징, 뭐 단수냐 복수냐 뭐 등등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문법적인 그 기능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핀포인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바꾸어 말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글 전체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은 앞에서 읽었던 부분에서 어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내가 사고를 통해서 그 상관관계를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그 국어 비문학 문제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굉장히 비슷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상 영어는 국어에 정말 무한히 수렴을 하게 되는 국어 비문학 지문의 약간 순한 맛 버전을 영어로 푼다.
이런 느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글을 많이 읽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법을 통해서 영어 문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내가 완성을 하고, 그거를 구문 독해와 직독 직해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이 해석의 기술을 연마를 하고, 그거를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이 고차원적인 심도 있는 사고를 하는 이 바꾸어 말하기 단계까지 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 독해를 할 수 있는 준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떤 시간 계획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겠죠. 이제부터 그 기간 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영역별로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문법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영역이고, 독해라는 것은 그 심도가 깊어질수록 사고, 어떤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의 영역으로 변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기술적인 영역은 외우고 반복하면 누구든지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 이거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무조건 반복만 하면은 내가 한 6개월 뒤에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비문학 지문을 완벽하게 내가 글을 이해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장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이제 독서량이 얼마나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타고난 역량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제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고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내가 언제 완성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는, 이 사고의 영역에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이 학습 시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기술적인 영역, 반복만 하면 완성되는 영역은 반드시 빠르게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영역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과정까지 이제 모든 영문법을 마무리한다. 아니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문법까지 다 끝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고등학교 영문법은 고등학교 건데요.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 심지어 토익까지도요. 전체적으로 쭉 영어 공부의 그 문법 파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또 반복이 되고요. 3학년 때 또 반복되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냥 똑같은 걸 그대로 100% 되풀이 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너네 1학년 때 이런 거 공부했지, 2학년 때는 같은 걸 공부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내용, 어떤 뭐 예외 사례들, 어떤 이제 변칙적인 요소들 조금 더 추가할 거야. 너는 1학년 때 한번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 거기다가 요것만 추가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중학교에서 다 배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심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영문법 과정에 대해서 충실한 어떤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면은 아주 약간의 어떤 성실함만 더 얹어주시면은 고등학교 영문법까지도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가능한 한 이제 빨리, 정말로 뭐 나는 엄청나게 어떤 이게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뭐 고등학교 영문법까지 이미 다 끝냈다. 최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해도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기게 만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미 그런 과정을 끝내놓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글 읽기, 독해, 이해, 사고, 이런 부분에만 내가 순수하게 시간과 노력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결과물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법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문법이라는 게 이 독해 영역에 있어서도 적잖이 중요한 역할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납득이 되셨다면은 문법 공부를 가능한 한 빨리, 중학교 3학년까지라는 거는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기준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뭐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만 해내면은 뭐 그 정도면 꽤나 훌륭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 영어 공부를, 진짜 어떤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국어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아주 어려운 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킬러 문제들, 예,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정말 어떤 심도 있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전에 충분히 단련을 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